영서와 영남 동부,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가 10에서 40mm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내놨는데요. 인수위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지원금을 업체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과학적인 추계 방식을 기반으로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공약이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구체적인 피해 지원 액수조차 담겨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피해 조사 보고서 발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괄 지급 방식을 차등 지급으로 바꿨다는 건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병대 최전방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사 여러 명이 후임병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구타, 가혹행위에 이어 성고문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인수위 계속 출입하세요? 네,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요즘 이제 인수위가 끝날 때가 돼가기 때문에 각자 활동한 성과들을 지금 경쟁적으로 거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위원장도 어제 오늘 연달아서 코로나 특위 활동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바쁘긴 한데 유권자들 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합하는 발표인지 좀 평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국회 출입 안 한 게 오히려 다양 아니에요? 근데 인사청문회도 사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회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어젯밤 자정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났잖아요. 네. 이제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 외에도 형사소송법까지 다 처리한다는 계획인 거죠.
네, 뭐 인수위 출입이라 덕분에 필리버스터는 사실 안 봤습니다. 네. 어제 자정, 그러니까 어젯밤 12시, 오늘 0시에 이 4월 임시회, 그러니까 1차 4월 임시회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395회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자정에 끝났습니다. 네. 근데 국회법에 따르면 이 그 임시국회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일간의 유예 기간이 중간에 그 기간을 둬야 되고요. 예. 그래서 3일 후인 4월 30일 토요일에 이례적으로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또 이것도 국회법에 따르면 원래 본회의는 오후 2시 소집인데 네. 토요일인 경우에는 10시 또 국회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3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서 이때 네. 검찰청법을 의결을 하고요. 또 이때 아마 지금 예상되기로는 이 369회 임시국회 회기를 그날 당일 하루로 한다. 아마 이렇게 회기 결정을 할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 또 그날 자정에 다시 이제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미 필리버스터가 마무리가 돼서 네. 그러면 다시 사흘 후인 5월 3일 397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소집해서 여기서 형사소송법까지 처리를 해서 이른바 검수안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원래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관을 했는데요. 네. 이 5월 3일은 날짜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겹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국회법 조항 때문에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5월 3일 당일에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려면 국무회의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5월 3일 또는 5월 뭐 4일, 5일 요런 때 이제 임시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네,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그 합의 내용에 보면 지금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논의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합의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본회의 상정되고 이러는 법에는 그게 또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박병석 그 중재안의 정신을 살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그 관련 내용을 뭐 붙이기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는 사실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법안에 굳이 뭐 이렇게까지 논의한다는 내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후에 새로운 입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법률 같은 거를 그렇죠. 새로 제정을 해서 네. 뭐 기존 형사소송법에 있는 뭐 경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 뭐뭐를 이 기관에서 수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사개특위를 지금 구성을 해서 소집을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소집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고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이른바 소위 검수안박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재안에 담긴 사개특위 구성 합의 내용도 파기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추가 논의는 결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검찰에 뭐 보안 사건은 남겨둔다 하더라도 일단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전부 다 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다 이관한다. 뭐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개특위가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구성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른바 경제범죄, 그다음에 부패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가 될 때까지 검찰에서 한다는 식의 유예 조항을 만든다는 게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의 골자였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개특위가 구성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제 아마 그 될 때까지 이게 뭐 기한을 정한 게 아니고 뭐 무슨 일몰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쭉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뭐 국민의힘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정의당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정의당 입장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법안 처리하는 데는 정의당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필리버스터 중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뭐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필리버스터 중지 요구안을 예. 하려면 180석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과반만 있으면 되는 방안인 회기 쪼개기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95회 임시회가 오늘 밤에 끝났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벌써 두 차수가 지난 임시국회가 그렇죠. 소집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금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시간에 따라서 이를테면 그 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사실 이 얘기를 좀 불쑥 꺼냈는데 이게 당에 전달되지 않고 일단 당선인 비서실 측에서 얘기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얘기가 나온 직후에 물어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는 처음 듣는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어제 자정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이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들이 두 번째로 물어보니까 아마 인수위로부터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이 국민특에 배치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금시초문이라는 거에 비하면 조금 이제 완화가 된 거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아침 9시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이준석 대표가 이 말하자면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재외국민에 대한 이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제 성관위가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히려 성관위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예. 헌법에는 이 대통령이 어떤 뭐 외교 안보 또는 기타 국가 안위 관련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네.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헌법은 당연히 이게 선언적인 법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법률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투표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이를테면 국민투표는 18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선거권은 누구에게 준다든지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있는 투표권을 누구에게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재외국민 또 외국인에 대한 조항 부분이 조금 이제 법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2016년까지 부원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지난 2016년 18년이죠.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못한 그런 전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 지금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설사 그 국민투표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입법 절차의 미비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어제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이 상당히 좀 불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실장이 오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고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결론을 낸 것도 아닌데 사무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 하면서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민투표법을 보완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지금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네. 그래서 2016년에 이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 네. 이런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이제 헌법 제72조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른바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일인가? 이 부분부터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장제원 실장이 그래서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부터 이제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기자들로부터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 조문에 보면 이게 그 기자들도 이제 헌법을 그 장제원 실장이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장제원 실장이 중요한 정책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 뭐 헌법의 그 해석은 뭐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헌법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해석입니다만 네.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뭐랄까요 지금까지 전례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부분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네. 뭐 외교안보 국방 기타 중요한 뭐 국가 안위에 관련 정책이라고 하면 네. 뭐 이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 검찰이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이 검찰 또는 경찰 어디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할 것이냐 이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오늘 언론에 뭐 인터뷰가 된 내용을 봐도 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고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다 박탈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검사가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고 가서 경찰이 수사하면 국가가 아니에 그러니까 위태롭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어요.
네, 참 어떻게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난감한데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발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겸 이제 코로나19 특별 대응 특별위원회 집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이제 이른바 100일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네. 내용은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액이 총 54조 규모로 추계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5개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교차 네. 검증을 했고 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추사를 해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다만 그래서 총 손실액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이를테면 1인당 얼마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규모를 얼마나 지원을 할 거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연합뉴스에서 이거를 6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추산이 된다고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요. 예. 이건 오늘 안철수 위원장 발표 내용에도 없고 발표 자료에도 없고 질의응답에도 사실 안 나온 내용이거든요. 유일하게 나온 답은 어떤 지원 규모나 지원 액수 같은 거는 지금 추경을 곧 처리할 거기 때문에 추경안을 국회에 낼 때 그 시점에서 추가로 밝히겠다. 이게 오늘 밝힌 내용이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표 나오자마자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공약 후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네. 이를테면 공약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이를테면 예를 들면 6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발표한 게 5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다 그러면 왜 후퇴를 했냐, 이렇게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얼마를 주겠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후퇴로 봐야 되는지도 그것도 한 문제예요. 좀 애매한 부분이 네. 있는데요. 그 지적은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월 26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불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국민 여러분께 담비와 같이 쓰이길 기대하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600만 원을 어떻게 준다, 누구에게 준다, 차등으로 준다, 일괄로 준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일단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600만 원을 사실 무조건 주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대부분 해석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최대 액수 얼마까지 준다는 얘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만 각 소상공인별로 입은 피해 액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이라는 단체에서 논평을 내서 인수위 발표안에 총 규모도 나오지 않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언급도 없었고 소상공인들이 600만 원 이상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차등 지급안이 발표됐다. 그래서 실망스럽다,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요거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에서 네. 오늘 발표한 거는 이제 경제 쪽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었고요. 어제 발표한 거는 이제 보건의료 쪽 방안, 방역 대책을 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백신 이상 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겠다. 또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의료금도 지금 5천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돌연사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 이후 어떤 일정 기간 내면 국가가 보상금을 주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주장해온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이나 제시한 내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11시에 이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어찌 됐든 간에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는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만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법률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다. 아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나온 정치권 반응은 역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여기에 대한 좀 비판적인 반응이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소기업이 본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인수위가 저버렸다면서 언제까지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위를 보고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 인수위가 일괄 지급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역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위로를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한 의료진과 공무원 등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오찬에는 이 각 분야 방역 관련 담당자들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유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약처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유행 초기 대구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간호사관학교 졸업생, 그러니까 지금은 그 현직 장교가 됐죠. 네. 그리고 도서 지역 백신 접종을 실시한 한산도안 함장이나 또 구급차에서 확진자 산모 출산을 도왔던 이 구급대원 등이 참석해서 생생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여러분 덕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면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첫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네, 뭐 예비 당정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네. 정식은 아니잖아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인수위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을 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당은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기를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가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민생 현안 그리고 추경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 이 세 분야 협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것이 부동산이라면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내용이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민심을 다독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한다고요? 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 측과 이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이 됐기 때문에 네. 한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방한 이틀째인 다음 달 21일에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당선인은 이 전례 없이 빠른 시기, 그러니까 취임 이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방한을 하더라도 일본을 거쳐서 온다거나 뭐 중국하고 일본을 먼저 간 다음에 우리나라를 온다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방문한다고요? 네, 사실 그 이번 순방 목적과 관련해서 네. 특히 뭐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온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뭐 분분한 분석이 많은데요. 네. 특히 보통 이제 한국 대통령들이 취임한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계기가 뭐 보통 방미 였던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점도 좀 이제 전임자들과 좀 말하자면 차이점이 됩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번 순방 목적을 설명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좀 중국에 대한 견제성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만나나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오늘 청와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재임 중 상호 신뢰와 존경의 차원에서 한미 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구체적 회동 일동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또한 좀 이례적인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만나는 거니까. 그것도 새 대통령 임기 초기에 그렇죠. 전임자를 만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사면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요. 이거 어디까지 신뢰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계속 뭔가 이제 거기든 취재가 된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사실 기사를 보면 취재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뭐 청와대 측에서는 정해진 바 없다, 네. 알려진 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그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아무리 고유 권한이지만 임기 말이라고 다 털고 가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좀 이렇게 불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JTBC 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이 퇴임 특별 대담에서 예. 그 사면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특별 대담이 아니고 이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그 고별 간담회에서 했던 네네. 얘기인데요. 사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또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결코 특권일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문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 박찬대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좀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 나온 바는 있는데요. 네. 박 수석 부대표는 이 경총이 5월 8일 전후로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10명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일반 시민에 대한 잣대와 재벌 총수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 총수 일가에게 반복적으로 행사되는 시혜적 사면은 절제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것도 과연 어디까지 근거 있는 얘기인지 뭐 얼마 안 있으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해병대 최전방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사 여럿이 후임병 1명을 지속해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가 해달라고 했다며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폭로를 한 곳이죠. 군인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게 어떤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연평부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 연평도로 북한이 포격했을 때 네. 당시 이제 그 피해를 봤던 부대죠. 그 부대에서 이제 그 막내 기수라고 하는 이제 후임병에게 집단적으로 구타 가혹행위와 뭐 이렇게 성추행성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요한 부위를 그 머리털 깎는 기계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젖꼭지를 이제 그 빨래집게 같은 걸로 찝어서 네.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다 못한 피해 병사가 군인권센터에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도 혹시 이렇게 그러한 악습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될 것이 두려워서 왕따나 기수열애 이런 거를 무릅쓰고 이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거죠. 그 배경에는 정신적인 힘듦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피해자가 PTSD 의증 상태이고 불안장애하고 이런 것들이 심해서 불면증도 되게 심하고요. 같이 보호하고 있는 이제 형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손을 조금만 이제 들어서 무슨 제스처를 취해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니까는요. 그런 것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일병이잖아요, 피해자가. 네. 자대 배치라고 흔히들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부대 배치 연평부대로 배치가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가혹행위나 구타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대에 배치가 되면 부대장이 신경 쓰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보호를 하잖아요. 네. 또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뭐 그런 조치들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구타 가혹행위나 이제 병행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챘는데도 그런 것들은 이제 묵인한 것 같다는 것이 피해자의 이제 말이고요. 연평부대는 좁은 부대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이제 뭐 같이 숙식을 하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군의 필요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해병대 지휘부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요. 네. 가해자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휘부의 방침이 있었고 결국은 해병대 사령관이 김태성 중장이 이러한 잘못된 사인을 주기 때문에 군사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것을 방기한 것이죠. 가해자 인권도 보여야 된다. 지금 어떤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일단 뭐 부대 차원에 위에 간부들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이런 피해 당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심지어는
가해자들을 휴가를 보내려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말년 병장들이 있으니까요. 휴가를 뭐 수요일 정도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건 뭐 취소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가해자들의 부모들의 행태입니다. 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도 신문을 해요. 예. 합의해서 한 것이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뭐 합의한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유도를 하거든요. 지금 이 폭로한 이후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피해자의 이제 그 법률 대리인이 선임이 됐고요. 네. 변호인 선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녹음 파일을 다 들어보니까는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네. 되게 뻔뻔하게 이제 그 자기 자식을 두둔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도 매우 힘들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자식의 피해가 돌아올 것. 그러니까는 앞으로 있을 형사 사건 재판이나 이런 것에서 전과자들이 할까봐 두려운 거겠죠. 네. 그렇다면은 더더욱 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지 형량도 감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잘못된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자식도 똑같이 배우고 그런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피해자 상태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디 네. 뭐 보호는 해주고 있습니까? 부대에서? 네, 아니요. 지금 병가 나온 상태고요. 예. 병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희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있겠죠. 예. 물론 자유의사에 의해서 뭐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통화 가능하지만 부대가 좁다 보니까는 뭐 피해 사실을 시시콜콜 저희한테 알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병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있습니다. 아, 부대에서는 이런 조치를 일단은 병가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는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대가 좁다 보니까요. 네. 피가해자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이런 곳에서는 피가해자 분리해봤자 얼굴 마주치기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피해자를 병가 보내는 방식으로 분리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부대 측에서는 배려했다고 하지만 네. 정말 배려를 하려면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빨리 체크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여타 지난 사령관들이 조치한 것하고는 유달리 좀 저는 이 사건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군 가혹행위, 폭행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특히 이제 해병대 경우에는 기수열애, 그리고 네. 식고문 이런 악습이 지금까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식고문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짜장으로 된 라면을 이렇게 이제 끓여서 네. 이제 찬물로 자기 손을 이제 이렇게 식힌 다음에 그걸 이제 씻지도 않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예.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식고문에 해당되겠죠. 이런 악습들이 그 지휘관이나 또는 지휘부의 근절 의지가 있으면은 완전히 100%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를 낮출 수도 있거든요. 예. 실제 그 역대 사령관들이 그러한 노력을 보였었을 때는 예. 범죄율이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처벌이 되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경향성들이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사령관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취임하고 나서 인권자문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평시에 그 부하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하는 지휘관은 결국 전시에는 상관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적 행위에 대한 부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뛰어난 군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휘관으로서의 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소질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의 어떤 적극적인
뭐 가혹행위라든가 아니면 폭행을 근절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요. 이게 예. 작전도 중요하지만은요. 네. 결국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병사들입니다. 이 병사들에 대한 인권을 지켜주지 않는 지휘관은 결국 이적 행위를 하는데 동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령관은 사실 자질이 없는 거죠. 저는 제가 만약에 군 통수권자라면 당장 해임시키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그 지휘관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병사들의 어떤 그 병영 문화도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냥 지휘관에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죠. 왜냐하면요. 지휘관은요. 군정권과 군령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경찰을 관할하고 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군 검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권과 이 경찰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의지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우리 일반 사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는 정치권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법부도 분리되어 있고요. 하지만 군은 사법부와 경찰과 군을 다 통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군 내에서도 이런 것들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군대 내에서 이렇게 그 간부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뭐 이런 그 개성이 있습니까? 뭐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은 같은데. 이제 병사들이 간부들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히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해병대는 더 그런 문화가 강합니다. 진정한 해병은 병사들이고 네. 간부들은 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 바탕하에 있다는 것을 지휘관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 간부들은 좀 더 면밀하게 그러한 악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 지점이 있겠죠.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방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군기를 확립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해 병사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해병대는 군 검찰이 해군에 있거든요. 네. 해군이 이 사건을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피해자에 대한 그 조사를 한 차례 할 예정이고요. 네. 피해자의 상태를 봐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경찰에서 좀 잘못 단추를 끼운 것이거든요. 네. 군사경찰이 시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은 이 같은 일이 좀 반복되지 않을 텐데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네. 그 군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군 검찰 그리고 군 재판부도 이제 변화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 7월 아직은 1일부터 시행이고요. 예. 공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사건과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 기소, 재판이 다 이루어집니다. 민간 법원에서요. 예. 민간 검찰이 다 수사를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집니다. 예. 모든 2심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그 비군사 범죄 그러니까는 이제 군사 기밀과 관련되지 않은 이러한 그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사건을 완전히 이송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혹행위나 구타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때만 민간 검찰, 민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 사건도요. 예. 이 사건은 이제 애매한 지점이 있죠. 기소를 그러니까 이제 범죄의 양태를 성추행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네. 근데 그것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런 현 제도 원래 반발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아예 평시에는 그냥 전부 다 민간에 다 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걸 이제 군 지휘관들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이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수사받을 대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해야지 본인에게 칼끝을 겨누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제 군사 정권 시절부터 오랜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우리 민주사회 안에서 공화국을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러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이제 국민 여론 의식에서 절충안으로 성범죄하고 사망 사건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요런 이제 좀 꼼수를 부린 것이죠. 네.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 좀 잘 살펴보고 만약에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은 뭐 아직 새롭게 이제 개혁한 내용이 좀 시행이 되려면 7월부터 시행이 되긴 하겠지만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김앤 간장이라고 하는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병역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군 가혹행위, 폭행, 성추문들이 사실인가 싶더라고. 이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군대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기업들의 대표가 반도체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각종 반도체 장비 업체, 부품 업체 그리고 소재 기업들까지 다 더하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지난 분기 이들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 여기에 부진한 주가에 대한 증권가의 앞으로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니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77조 원이에요. 네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지난 1분기에 매출이 77조 7,8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14조 1,2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은 18.95%, 영업이익은 50.5%가 늘어난 거예요. 보통 국내 이런 큰 기업들은 분기가 마감되면 마감된 지 얼마 안 된 후에 잠정 실적이라는 걸 내놓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실적이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라고 미리 시장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계산을 해서 실제 실적을 다시 발표합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지난 7일 날 발표를 했을 때 1분기에 우리가 매출은 7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조 1,000억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라고 시장에 알렸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제 실적을 발표한 거는 이보다 조금 더 큰 것이죠. 매출은 7,800억 원이 더 늘었고 이익은 200억 원 정도를 초과해서 나왔으니까 증권가에서도 매출은 한 75조 2천억 원 정도, 이익은 13조 원 정도를 보고 있었으니까 이른바 컨센서스보다 훨씬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거의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은 12조 1,557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596억 원이 기록됐는데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9%나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2018년도가 반도체 굉장히 호황기였는데 그때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매우 좋았었거든요. 네. 그때보다도 이번 1분기 실적이 훨씬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가가 뭐 인상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경제는 별로 좋은 거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나마 코로나 상황에도 반도체는 굉장히 선방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 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요. 당장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추다시피 했을 때도 원격 근무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에 대한 사용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도리어 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세상이 빅데이터나 AI 그리고 뭐 전기차의 자율주행 등으로 변하는 게
반도체 수요를 더욱 폭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은 코로나 상황에도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준 거고 네. 버텨준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성장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이른바 반도체에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메모리 쪽의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에 이른바 D램 가격의 실적과 이익이 크게 연동됩니다. 그래서 혹시 D램 가격이 좀 약하면 실적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좀 나오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불안감이 조금 있었는데 다행히 1분기 실적을 까놓고 보니까 집계보다 꽤 잘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때 반도체 실적도 그렇고 반도체 회사 관련한 어떤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희가 반도체 파운드리는 또 뭐고 또 메모리는 뭐고 비메모리는 또 뭐고 좀 헷갈려요. 좀 쉽게 네네.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기술이야 매우 어렵겠지만 또 이해하시는데 그리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네. 메모리는 그냥 보통 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같은 거다.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구분은 기능에 따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저장 상자 같은 거여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저장하느냐가 핵심인 반도체를 말하고요. 네. 반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산을 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반도체를 만들거나 불을 껐다 켰다 한다거나 또는 뭔가 움직이는 동작을 제어해준다거나 이런 반도체를 이제 저희가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 메모리는 더 많이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게 핵심이고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그 기능을 얼마나 잘 살려주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메모리에 비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할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 반도체를 시작할 때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든 만들어서 일단 대량 생산해내는 메모리 쪽으로 승부를 건 것이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어쨌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 1, 2위를 하는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현재 이제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하면 인텔을 제일 먼저 떠올렸잖아요. 네네. 요즘 반도체 얘기하면 대만의 TSMC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보다 TSMC가 기술력도 좋고 주가도 더 높다면서요. 사실 이게 삼성하고 직접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비교 대상들을 좀 잘못 설정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게 반도체 회사들이 아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눠서 비교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강자이고요.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 강자다 보니까 이 두 기업을 직접 비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조금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권에 나가 있는 업체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신에 이제 워낙 그 각각 기능에 대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설계를 하는 강자 회사가 있고 생산을 잘하는 강자 회사가 있는데 설계를 잘하는 강자 회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PC에서 가장 그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하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가장 강자고요. 네. 이 설계를 해놓고 그러면 이걸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맡기거든요. 예. 거기에서 강자는 이제 TSM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세상에서 최근에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시장이 조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TSMC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쪽에서는 TSMC가 가장 강자로 올라선 것이죠. 삼성전자가 다시 위탁 생산 쪽으로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TSMC만큼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직 삼성전자는 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초격차 얘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격차를 좀 벌려놨지만 비메모리 쪽은 네. 너무 약하다. 비메모리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계속한 게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즘 세상은 기능을 중시하는 세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이를 분석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계산을 하고 있는 반도체들을 각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보신 것처럼 주요 빅테크 업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네. 테슬라 또는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반도체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능으로 설계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위탁 생산 업체에 맡겨서 생산을 맡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그들의 경쟁사거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핸드폰도 만들고 그리고 서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도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 자신들이 설계한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기게 되면 혹시나 자신들의 경쟁력이 삼성전자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쪽에서 크게 고객들을 늘리지 못하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고객들에게 절대로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조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위탁 생산 분야로 급속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M&A 해서라도 이 위탁 생산 쪽으로 가겠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넓히겠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사업 계획들도 그쪽으로 강하게 짜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조성빈님께서요. 실적과 반대로 가는 주가는 폭락해서 요즘 주식 어플 켜면 영혼까지 파래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니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자꾸 뒤로 밀리고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되는 겁니까? 일본은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테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금리가 급하게 오르는 구간에서는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주식 시장에서의 밸류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받았던 밸류 평가보다 조금 밸류가 낮아지는 현상을 같이 겪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큰 거는 위탁 생산 분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려고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1등인 TSMC하고의 격차가 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상이 위탁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 생산 분야에서 조금 더 이 시장 격차를 줄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주가도 조금 반응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더 큰 것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나름 반도체를 개발하고 자신들의 핸드폰 같은 데에다가 자신들의 반도체를 넣었는데 네. 이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자신들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도 덜 쓰고 성능도 높고 그리고 발열도 덜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우리도 그 못지않은 반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제품은 내놨는데 최근에 GOS라는 이슈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켜서 발열을 잡는 것이죠. 맞아요. 기억해요. 예. 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기술에서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애플하고 경쟁자하고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약간 평가를 받다 보니 최근에 주가 상황이 그 영향도 받고 있는 게 앞으로 미래에 경쟁자들하고의 경쟁에서 한참 1, 2위가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약간 한 발, 두 발 뒤로 빠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더 힘을 잃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물건은 잘 만드는데 설계는 네. 잘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걸 삼성전자가 극복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